예, 사건 사고 탈탈 털어드립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조재현 기자,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휴가를 다녀왔더니 네. 근데 저희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김한 기자가 그렇죠. 휴가 다녀오신 거예요. 저만 지난주에 방송을 했는데 저만 새까맣게 탔습니다. 네. 야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좋은 데 갔다 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들어서 사실 뉴스 보기 좀 겁날 정도예요. 네. 너무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 들고 있으니까 저희가 신림역 사건 다룬 지가 네. 지난주인데 그러고 나서 서현역의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 정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봐요. 어제 신상이 공개된 거죠? 네. 이 22살 최원종으로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그 사건 개요를 저희가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사실 신림역 사건 이후 채 2주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충격이 미처 가라앉기도 전에 이게 퇴근길에 이번에 도심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어요. 오후 한 5시 50분쯤에 경기 그 분당구 서현역의 AK백화점 아시겠지만 굉장히 번화한 곳이잖아요. 네. 여기서 모닝 차량 한 대가 백화점 출입문 앞에 인도를 막 돌진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차도에서 인도로 가면서 속도를 점점 높여서 앞서가는 한 사람들 5명 정도를 들이받고 그다음에 정류장 앞에 경계석에 부딪히고 일단 멈춥니다. 네. 한 150m를 광란리 질주를 한 다음에 이 최원종이 차량에서 내려서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2가지를 이제 손에 들고 백화점 2층으로 들어가요. 이 차도에서 바로 연결된 데가 2층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2층에서 2명,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1층에 또 7명 이렇게 뭐 직원, 손님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백화점을 빠져나와서 인근 교차로 뭐 사거리를 달아놨던 게 한 200m. 그다음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한테 6분 만에 붙잡히거든요. 네. 이제 칼 하나는 막 휘두르다 떨어뜨리고 하나는 자기가 이제 화분에 버렸는데 119 신고부터 붙잡히기까지 걸린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6분이고 백화점에 있었던 건 3분이에요. 그러니까 합해서 10분도 안 되는 시간 무려 14명이 다치고 이 중에 특히 2명이 위중한 상태로 그때 확인이 됐었죠. 네. 저는 이 남편분이 이 네. 60대 여성분의 네. 남편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마음이 네,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차도 쪽에 있었고 네. 아내가 안쪽에 있었는데 네. 정신 차려보니 네. 아내분이 치여서 너무 심폐소생술했는데 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지난 일요일에 돌아가셨고 네, 네, 오늘 네. 발인식이 진행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여성분이 차량에 사실 가장 먼저 들이받친 피해자였는데 그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일요일 새벽에 결국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이 부부 사연도 사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 현장에 남편분이 쪽지를 남겨놨는데 착한 당신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이런 걸 남겨놓으셔서 사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안타까워하셨고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첫사랑이어서 40년을 같이 사신 인고 부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아무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평범한 이웃인데 길 가다가 정말 이런 일을 당하셔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또 이 사건 일어나면서 지금 계속해서 최근 이제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바로 지금 어제도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네. 이제 수업 중에 흉기 갖고 있다가 소동이 일어나서 교사가 이거를 말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대구에서는 어제 또 나도 누군가 죽여보겠다 하면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네. 이제 동대구역에 갔다가 이제 살인 메모랑 흉기를 다 갖고 있었던 경찰한테 붙잡혀서 다행히 이제 범행 전에 붙잡히긴 했는데 지금 극도로 지금 사회 불안과 공포가 극심해진 상황이죠. 김한 기자.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말? 일단 뭐 범죄 이유를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태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세한 상황 나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만 놓고 보면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제 경찰이 규정하는 이런 범죄죠. 뭐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왜 그런 동기를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지? 이런 이제 동기들 갖고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제 폭력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건데 이 범죄의 이제 범주화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뭔가 사회적으로 실패했거나 개인적인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원인을 엉뚱한 데다가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그걸 전가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난 어쩔 수 없거나 내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외국에서는 있어왔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이런 유형의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한다라고 네. 이제 명칭을 정하고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언론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이게 경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고 있고 2022년 1월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아직 정확한 무슨 통계가 숫자로 잡히는 부분은 아직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이제 서원역 피의자 이제 최원종 같은 경우에 3년 전에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게 확인이 된 상황이고, 네. 근데 치료는 중단된 상태였다는 예, 거잖아요. 본인도 얘기한 게 이게 뭐 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어서 이제 관뒀다라고 하고 사실 이게 뭐 본인이나 가족이 약을 먹으라고 이게 먹으려는 의지가 없으면은 그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거든요. 이 조현성 인격 장애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 같은 걸 잘 맺지 못하는데 좀 이게 증상이 심하다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현병 이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최원종이 지금 조현병 상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정신 질환의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그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찔렀던 피의자 네. 역시 조현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 사건에 좀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다면 2016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 당시 피의자가 조현병 진단에 입원 치료까지 받았었는데 퇴원하고 나서는 약을 안 먹은 거예요. 네. 그 치료를 중단한 다음에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또 더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2019년에 안인득 진주 아파트에서 불 지르고 흉기를 막 휘둘렀던 그래서 무려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던 그 사건도 안인득 역시 조현병 환자였는데 입원을 안 하고 이제 약을 안 먹다가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들이 주로 입원해 있는 그 신경정신과 병동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퇴원을 한 후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주변에서 굉장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병이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와 꾸준한 어떤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환자는 자기가 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굉장히 거부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자체가 이 병의 증상인 거예요. 병식이 네.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조현병 같은 경우에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사실 저희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네.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네, 있다는 네.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이게 사실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돼서도 안 될 건데 사실 이제 지금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사후 관리 네. 부분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의 이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말씀하셨듯이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매우 높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잘 받으면 일반인하고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낫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치료를 안 받아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인의 5배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중증의 환자는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 집계를 보면 한 50만 명 정도가 이제 추정이 되는데 중증 환자가 7만 명 정도는 입원을 해 있어요. 근데 42만 명 정도는 그냥 지역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돼서 관리되는 환자는 9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적은 것, 한 3분의 1만 그 최소한의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입원을 하려면은 병실이 있냐? 병실도 없어요. 정신병원 전체 병상이 사실 한 최근 5년간 한 10,000개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 네. 또 종합병원에서는 이게 좀 만성 적자가 나는 병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또 하나 또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2017년에 정신건강보건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강제 입원을 좀 시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제도상으로는 경찰이 응급 입원을 시키거나 지자체장이 행정 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소송 우려 때문에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도 원하지 않고 가족들도 이래 잘 없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한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그냥 그 무용한 제도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식이 없다고 얘기를 네, 했어요. 네. 본인이 병을 앓고 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나서서 그렇죠. 입원을 하기가 쉽지 예. 않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자의로 입원한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숫자로 잡혀 있는 통계가 이럴 뿐이지 우리가 오랫동안 신경정신과 관련된 그 병력을 금기시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거를 발견하거나 치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잠재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부분 가족들은 얘가 좀 이상한 증상을 보이지만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해요. 또 그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의사가 입원을 좀 강요할 경우에는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주변의 가족이나 의료진 이런 분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이 됐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을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좀 기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 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과거에. 네.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그 일본은 용어도 있습니다. 그 무차별 살상을 도리마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도리마 도리마, 살인. 예. 네. 길거리의 악마라고 아. 하는데 이게 만들어진 사건이 2008년이에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2008년 6월 도쿄의 아키하바라에서 25살 범인이 이제 서현역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2톤 트럭으로 행인들을 팍 들이받은 다음에 나와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이때도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는데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여파가 엄청나면서 이제 일본도 무차별 살상 사건에 대해서 이제 깊게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경찰이 여기서 실제로 여기 통계를 내보니까 한 해 평균 7건씩은 이런 무차별 살상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2년 전에도 게2호선 지하철역 안에서 조커 분장을 맞아요. 하고 불 네. 지르고 네. 예. 너무 아구 흉기 섬뜩했어요. 휘둘러는 네. 사건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사실 거리의 악마라는 개념이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른다는 네. 것 네. 때문에 좀 무섭기도 하고 네. 좀 누군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신을 이런 현대 사회에서 누군지 모를 때 나를 지나쳐가는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네.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좀 통계로 좀 관리를 하고 있나요, 네. 일본은? 네, 일본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계도 나온 게 없지만 일본 법무성은 1993년부터 범죄 백서에서 관련된 통계를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경찰청도 도리마 살인 사건의 인지 건수, 검거 건수 이런 걸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무성이 이미 10년 전 냈던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 범인들을 다 분류를 합니다. 뭐 범행 형태, 시간, 장소, 특징 이런 걸 해서 이제 단일 살인이냐, 대량 살인이냐, 뭐 한꺼번에 여러 명을 노렸냐,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공격했냐, 동기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눠요.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이냐, 누군가 특정에 대한 불만이냐, 자살에 대한 소망이 나타난 거냐, 아니면 감옥으로 가고 싶었냐, 살인 자체를 즐겼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가 뭐냐? 무차별 살상 사건의 가장 큰 동기는 자기 처지에 대한 비관이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결국에는 약간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한 거죠.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분류를 했으면 그렇죠. 어떤 식의 예. 대응책이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일본도 뭐 아주 다 완전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뭐 한 걸음이라도 좀 나간 게 진일보한 게 뭐가 있냐 보면은요. 그 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를 한 게 2년 전입니다. 그래서 고립이 문제가 되니까 이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고립 문제만 상담하는 이제 상담 전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본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뭐 히키코모리라든지 이런 고립 문제가 더 일찍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 원인을 사전 예방하는 작업뿐 아니라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이런 것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약간 민방위 훈련 비슷하게 갑자기 이런 물차별 살상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모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뿐만 아니라 시설 관계자들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제압하고 뭐 피난을 유도하고 사실 우리 서현역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 직원들도 그냥 살인 사건 났다 이 문자만 받고는 막 대피하기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좀 이렇게 그 직원들이 손님들을 이렇게 뭐 피난로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당연히 고립이 더 악화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일본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 네. 그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아까도 신상 공개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기자들이 가서 네.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네. 뭐 네, 했어요? 이러면 뭐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뭐 범죄자에게 서사 부여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동기들을 들어야 이제 아까 뭐 일본에서도 통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분석이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60여 명이 인터넷상에서 살인 예고를 해갖고 검거가 된 상황인데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세상이 나한테 불공평하다.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불평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이제 말하자면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보면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의 어떤 감정들이 기반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일본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분야 연구를 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건 가장 크게 꼽는 두 가지는 빈곤과 고립입니다. 이 청년 세대의 빈곤과 고립이 결국 이 문제의 어떤 숙주가 되는 거고, 물론 빈곤 청년이라고 해서 고립된 청년이라고 해서 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2021년 헬로윈 때 조커 복장을 하고 이제 도쿄 게이오선 전철에서 그 살인을 저질렀던 흉기난동을 벌인 가해자, 이런 사람들도 이 빈곤 청년과 고립 청년들이 누군가의 행복을 가시적으로 목격했을 때 거기서 오는 분노나 불안, 뭐 이 공격성,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 굉장히 좀 범죄의 그 동기가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키 큰 남자들이 싫어서 죽이겠다는 남자애들도 일본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그건 거잖아요. 어떤 수치화된 수치로, 아 내가 쟤보다 작기 때문에 난 누저고 쟤는 나보다 더 행복하겠지라고 이제 본인이 그 망상에 이제 빠져버리면 그게 하나의 범죄 동기가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런 유형의 범죄들에서 좀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심은정님이 정신과 상담보다도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닐런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고, 이제 뭐 박인규님도 커뮤니티 의존하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 만나서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페인 앤님은 그래서 전문가들이 국가가 사회 보장망을 더 세심하게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제대로 좀 안 됐고, 데이지님은 국민의 삶을 먼저 신경 써야 할 때는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 김한 기자가 이제 고립되고 소외된 청소년들 좀 취재한 경험이 있다면서요? 네, 뭐 그때 제가 이제 인셀 범죄 관련한 취재를 좀 하면서 기초적으로 이제 그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을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인셀이 뭐냐면 영미권에서는 이제 비자발적인 독신주의자로 보통 번역을 사전적으로는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렇다기보다는 또래의 이제 생존 경쟁에서 내가 탈락했다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어디서 탈락했느냐는 사람마다 다 기준과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아 내가 이 그룹에서 탈락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박탈감일 거고, 나는 기초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집에서 왜 태어났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는 이미 탈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애초에는 여성들에 대한 공격, 여성들에 대한 혐오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에서는 인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지금 한 25살에서 37살 요 정도 무렵의 성비를 보면 남자가 더 많아요. 한 10명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뭐 경쟁이 이런, 더 세다. 네, 세다. 뭐 이런 이제, 그리고 나는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늘 10% 정도는 있는 거죠. 그 나이대에서는. 네네. 뭐 그런 문제들에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더 확장이 되면서 그 어떤 본인의 도태로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회에서 원래부터 도태된 사람이었다라는 감정.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미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감정들이 아까도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 말씀해 주셨지만,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면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격의 양상들이나 감정이 증폭되는 양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고, 내가 도태되어 있고, 나는 뭘 해도 극복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할 때는 그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빠져드는 건 사실 범죄가 아니라 그래서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버 도박.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고, 내가 내 처지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건 도박으로 한 방 하는 것밖에 없어. 한 방 해서 딱 네. 내 인생 역전하겠다. 네. 그럼 나도 인생이 달라지겠지.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래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도 그런 단계를 밟아서 도박에 빠져서 현실에서 이제 빚을 져서 오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번 경우처럼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좀 그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양상의 범죄가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불과 한 2, 3주 만에 몇십 건이 검거가 될 정도의 상황이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이미 이제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도 방금 김한 기자가 지적을 해주셨지만, 문제는 살인 예고글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이제 모방 범죄 우려가 있다는 거고. 그때 뭐 다른 글을 보면 나도 유행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약간 섬찟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역에 지금 장갑차도 동원되고 뭐 실탄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게 지금 대통령실도 이제 긴급 보고 받고 대응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갑차가 원래 대통령 취임식이나 외국 정상 방한했을 때 테러 대응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전국 주요 도시에 막 배치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장갑차가 있으면 총기를 사용해서 범죄를 제압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테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약간 공안 정국이 떠오르면서 좀 걱정되는 면도 있고, 과연 이게 효과적인가, 근본적인 대책인가 하는 좀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
대치동이 좀 유명한 네. 재수학원에 테러 하겠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앞에 막 장갑차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보니까 참 이게 대응이 되는 건가? 대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또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이 범죄 패턴을 놓고 보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검거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살인 예고를 하잖아요. 그 커뮤니티가 지금 서현역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뭐 내가 30cm짜리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거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목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범죄 장소를 어디로 고르냐면 사람이 그냥 많이 모이는 곳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패턴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 붐비는 번화가 이런 데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경비를 강화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 모방 범죄를 이제 그렇게 단기적으로 확산되는 거를 막는 거를 넘어서서 이 고립된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사실 이제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 경찰이 더 강경 대응한다,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사실 이거는 호응이 되는 대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이야 막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부분은 효과가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안정감은 좀 줄 수 있고 시민들의 경우에도 좀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살인 예고글도 예전 같으면 그냥 협박죄로만 하면 사실 굉장히 단순한 처벌로 끝날 수 있는데 지금은 경찰이 구속 수사하겠다, 뭐 몇 명 잡았다, 막 실시간 추적을 하니까 약간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장난으로라도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시그널은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뭐 검문 검색 강화하고 막 이러니까 의정부에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막 네. 후드티 입고 운동하던 중학생이 후드티 입고 얼굴을 가리고 이러면서 흉기 소지범을 몰려서 실제로는 흉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수갑 채워진 채 진압당하다가 다치는 일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이런 일도 우려가 되는 거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흉기에 네. 뭐 검은 후드티를 입은 네. 사람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건 맞지만 네. 이제 중학생 입장에서는 사복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막 와가지고 자기를 잡으니까 갑자기, 네.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직 네. 어린데 이제 겉보기에는 중학생도 꽤 덩치가 있으면 그렇죠. 구분이 안 될 정도긴 하지만 막 전신 타박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보니까 굉장히 그 아버님이 글을 네, 올리셨던데 네, 격앙돼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네. 문제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거에 비해서 저는 경찰의 대응을 보면 과거에 신창원 놓쳐갖고 줄줄이 경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서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다고 할 정도로 신창원이 나타났던 지역에 있는 경찰들은 다 옷을 그렇죠. 벗었던 그렇죠.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 대응에서 별로 경찰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구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잡는다. 뭐 이 정서에서 못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야 우리가 불신 검문 막 해갖고 가방에 도끼 들고 다니는 사람 잡았어요. 이거 건수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 지금이야 모든 언론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지만 결국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어쨌든 뭐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발화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 부분이 앞서야 되는데 지금 수사기관이 너무 이제 구시대적인 방법을 앞서가고 있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지님이 정부 대응이 더 무섭다. 심은정님이 그래도 장갑차는 너무 오버 아니냐라고 네. 지적을 또 하셨어요.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사실은 이 공권력에 대해서 이제 좀 100% 신뢰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거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냐면은 이제 살인 예고글만 모아가지고 지도 위치를 찍어주는 테러리스라는 사이트가 지금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5만 명이 지금 방문했거든요. 네. 저도 지금 방금 보고 왔는데 지금도 이제 57건의 그 살인 예고글이 쫙 이렇게 있고 거기서 검거 완료, 아직도 예고 그린 상태, 뭐 지도에서 착착착착 위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이런 데로 더 몰리게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런 위치를 알려주고 예고글이 어디서 올라왔나.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아까도 모방심리 얘기하셨지만 신상 공개가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범죄 억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일부의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이걸로 유명해질 수 있겠네. 나도 이 글 하나 올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해줄 수 있겠네라는 또 그런 잘못된 어떤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처벌 강화나 뭐 이런 부분은 가되 이런 사람들 지금 고립돼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에서 그 굉장히 왜곡된 사고를 강화하고 있는 고립된 청년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사회복지적인 정책을 포함해서 같이 뭔가 대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언론에서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약간의 모방 범죄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조금 더 증폭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사건에서는 우려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신상 공개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유형의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주목받고 싶어하는 심리에 기반한 범죄라고 본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저렇게 되면 저렇게 신상이 공개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라고 하는 왜곡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또다시 범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게 더 범죄 예방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범죄 유형별로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신상 공개는 뭔가 여론 재판에서 이 사람의 얼굴은 반드시 공개해야지 이런 양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제 그 부분도 우려가 되긴 합니다. 저도 아이 학교에서 알림장을 받았거든요.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중대범죄다, 살인 예고, 이거 함부로 영웅 심리에 이걸 하면 안 된다, 자녀들 지도 편달 바란다, 이런 알림장을 받았는데 이 방학 주에 이게 이런 알림장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보니까 지금 살인 예고글 올린 사람들 중에 미성년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10대가 지금 절반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학교에서 알림장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뭐 지금 저희 아이도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고학년 아이도 살인 예고를 근데 왜 하는 거야? 그냥 가서 죽이면 살인인 거야? 살인 예고를 해도 처벌을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계속 뉴스를 볼 때마다. 기자의 아들이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게 지금 뭔가 아까 트렌드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게시판에서 뭔가 이게 뉴스에서 계속 이 일을 보도를 하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자체가 이제 궁금해지는 대상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뭐 어떤 그 학부모가 저희 이제 뉴스 댓글에 뉴스 보기를 당분간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10대 아이들이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 50% 이상이 10대 청소년들인데, 뭐 그 촉법 소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처벌을 받지 않는 이제 아주 그 로틴 아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시기를 지나서 또 다른 뭐 아이들에게는 그거가 내가 되게 강해 보이고 뭐 이런 거에 어떤 걸로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 정도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사회 전체가 좀 약간 패닉인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어디를 보고 신뢰감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사회가, 공동체 전체가 좀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워낙 자살률이 높은 나라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너무 만성적으로 있다 보니까 심각성을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데, 사실 자살도 공격이거든요. 나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에서 한 끗만 더 나가면 나 죽기 전에 남들도 죽이고 죽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워낙에 그 위험이 아주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문가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코로나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자살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팬데믹 이후를 걱정해야 된다.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어떤 고립감, 분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팬데믹을 뭐 잘 코로나를 이겨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전 나타나는 게 약간의 그동안에 우리가 억눌려 있었던 그런 것들도 하나의 시그널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점에서 보면 신림동 살인 사건이랑 이번 서현역 살인 사건이 대단히 전형적인 그런 범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림동에서는 다 도망가는 걸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나도 그냥 죽을래, 이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행동 패턴을 보이고, 서현역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어떤 내가 완전히 패배했어, 나는 패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행복한 사람들을, 이 백화점에 들어와 있는 행복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그냥 끝내겠어, 이 패턴인데, 사실 이제 이 심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를 좀 너무 안타깝게도 두 사건이 너무 전형적인 케이스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방금 김한 기자가 그때 얘기했다시피 뭔가 이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가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좀 모아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얘기도 못했지만 지금 학교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 학교를 그러면 누가 경비하고 있냐, 이런 문제로 가면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 이제 취약성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 곳곳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었던 어떤 영역들이 다 붕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